자, 예, 2강입니다. 2강은 현대생활금융에서 기업금융에서 먼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금 조달 방법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또 기존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확장하든 또는 신규 프로젝트에 진출하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업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기업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내부 자금 조달과 또 기업의 외부에서 조달하는 외부 자금 조달로 나눠질 수가 있죠. 자, 외부 자금 조달은 다시 은행 등의 간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과 또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또 증권 발행은 다시 회사채 발행과 주식 발행으로 나눌 수가 있죠. 주식 발행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항목별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차입은 우리가 통상 간접금융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직접금융은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 또 간접금융은 차입을 할 수가 있는데, 차입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자본 조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익금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회사는 부도처리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채 발행인데요. 차입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 직접금융은 기업 자신의 책임으로 주식 발행,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고, 또 간접금융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회사채 발행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통상 증권회사가 대행기관이 되어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의 자금을 먼저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이를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수한 회사채를 매출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채는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회사는 부도 처리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식 발행인데요. 주식 발행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채와는 달리 정해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부담이 없지만은 배당금이나 주가의 상승을 통한 이익 증망이 있어야만이 주식을 구입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죠. 자, 그리고 유보이익은 기업의 경영 활동, 기업의 또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에서 종업원에 대한 보수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재반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무이죠. 그래서 유보이익은 이러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미래의 투자 등을 위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해둔 이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우리가 통상 자본 조달은 금융시장에서 주로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본을 사용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자본 사용의 대가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또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시장은 자금 수요자와
그리고 자금 공급자 사이에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은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는 기업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이고 가게는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 공급자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런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는 경제 주체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 그리고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정권을 직접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정권의 만기에 따라 다시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화폐시장은 통상 만기일이 1년 이하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기 국공채, 신종기업보험 등이 있고, 또 우리가 자본시장은 장기성 정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자본시장 금융상품의 예로서는 주식이 있고, 또 국공채가 있고, 채권 등이 있죠. 또 우리가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상품으로는 우리가 통상 요구부예금, 또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이 있죠. 자, 그럼 금융기관은 모두 중개기관인가? 직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 간접 금융시장의 구분은 우리가 중개기관의 개입 여부인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들 중개기관의 중개라는 개념인데, 간접 금융시장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일반 시중은행과 직접 금융시장을 역할을 하는 정권회사를 비교하는데, 은행은 자금 공급자에게 우리가 통상 자금 공급자에게 저축을 모아서 자금 수요자에게 대부해주고, 또 대부의 대가로 이자를 받고, 또 은행의 저축한사에게 저축에 대한 이자를 줄 수가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수신, 저축 이자율과 여신, 대출 이자율을 정해서 그 차이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여신 이자율이 수신 이자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회사는 우리가 통상 정권의 거래 형성에만 관여하는데, 즉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정권회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하여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권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정권을 매매하기도 하지만 이런 투자활동의 개념이지 금융중개에 의한 영업행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은 금융중개기관이지만 정권회사는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앞에서 설명한 우리가 화폐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그리고 간접금융시장, 이런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를 우리나라의 실제하는 기관명과 연결시켜 볼 때 우선 자본시장이 구체화된 시장으로는 주식, 그리고 옵션, 선물을 총괄하는 한국거래소가 있죠. 자, 한편 추상적인 개념의 금융시장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는 일반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정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그리고 투신운용사, 그리고 신용자업 등 많은 종류가 있고 각기 특화된 업무 영역을 가지고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고유 업무 영역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본구조 결정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달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 조달 원선별로 어떤 비율로 결합하는 것이 이 자본 비용을 가장 적게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해답을 과학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완전시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전시장이란 추상적 개념으로 거래가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유용한 정보도 비용 없이 구할 수가 있고, 거래 비용, 그리고 세금, 또 파산 비용, 대리 비용 등 재반 불안전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걷는데, 이는 물리학에서 마찰 없는 상태를 가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딜리아와 밀러는 완전시장 하에서는 기업이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든 기업 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죠. 즉, 기업이 차입금으로 투자를 하든 또 신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부터 투자를 하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성을 어떻게 하든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을 피자에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의 가치는 곧 피자의 크기가 되는데, 우리가 피자를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경우와 그리고 친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돈을 빌려 사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피자의 크기는 돈이 총 얼마가 되어 큰 것을 시켰는지 작은 것을 시켰는지에 대해 달려있지,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시장은 여기서 전제하고 있듯이 완전 경제에 우리가 경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우선 세금이 있는데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공제가 되지만은 기업의 내부 유보나 또 배당금은 법인세 공제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손비 처리함에 따른 감세 효과로 인해서 타인 자본을 쓰는 기업의 가치는 감세 효과의 시장 가치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피자 이야기로 돌아오면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낸 채권자와 주주가 피자를 나눠 먹으면 되고, 반면 세금이 있는 현실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피자 일부분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돈으로 피자를 샀으면 정부가 피자를 덜 떼어 먹고, 내 돈으로 피자를 샀으면 더 많이 떼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 남의 돈으로 피자를 사야 피자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지만은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는 채무 불이행의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죠. 이처럼 기업이 부채를 가닥에 사용하면 재무적 공경에 빠지거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재반 비용을 우리가 파산 비용이라 할 수가 있죠. 파산 비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공인회의사 비용, 소송 비용 등과 같이 파산의 법적 처리나 관리에 따른 직접 파산 비용과 직원의 기업 이탈,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의 기업 자산의 매각보다 높은 금융 비용 부담하의 자금 대출, 그리고 매출액 감소, 투자 기여의 상실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간접 파산 비용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파산 비용의 존재는 결국 기업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 파산은 부채를 사용한 시기보다 훨씬 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파산 비용의 현가만큼 기업의 가치가 감소할 것입니다. 자, 피자 얘기를 계속하면
부채를 쓸 경우에 정부가 피자를 덜 떼어가는 것은 좋은데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변호사 등이 돈을 내지 않았지만은 피자를 떼어갈 가능성이 있게 되어 부채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와 이와 같이 부채 사용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여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자본 구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배당 정책인데요. 이 배당 정책은 배당 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했을 때 주주는 경영활동을 위하여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이므로 이익이 발생되면은 이익의 일부는 당연히 주주 목으로 배당받기를 원하죠. 한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내부에 남겨놓으면 향후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이익을 유보이익이라고 한다. 유보이익. 그런데 배당을 늘리면 유보이익의 크기가 줄고 유보이익을 늘리면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미래의 기업 활동에 대하여 기업 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이익의 크기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배당 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배당의 특징과 종류에서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 자본 제공자에게는 자본 제공 대가인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은 자기 자본 제공자인 주주들에게는 꼭 배당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 언제나 불리한 것인지 또 기업에게 유리한 투자 기회가 있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배당을 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증대되고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 입장에서는 당초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 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배당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직접 배당하는 현금 배당과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주식으로 나눠주는 주식 배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배당은 우리가 통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통상 현금으로 배당은 지급되는데 이를 현금 배당, 그 현금을 배당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주식 배당, 주식 배당률이 25% 이상이면 크면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당금의 시장 가격 대비 비율을 우리가 배당 수익률, 또 장부 가격 대비 비율을 우리가 배당률, 주당 순이익 대비 비율을 배당 성량 또는 배당 지급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배당률로 발표하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죠. 자, 밀러와 모딜리아니는 완전 시장 우리가 하에서는 기업이 배당 성량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배당 정책도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얼마를 기업 내부에 유보하던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피자 이익을 비유하면 피자를 사서 오늘 많이 먹고 또 내일 적게 먹든지 또 오늘 적게 먹고 내일 많이 먹든지 먹는 피자의 총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세계에선 완전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세금이 있는데요.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회사의 순이익이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산에 유보되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 투자자에게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와 그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기업의 자산 구조에 달려있는 자본 구조나 배당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주가는 미래 배당금의 현재 가치이므로 배당금이 증가하면 주가는 증가하고 다만 주어진 금액을 시간적으로 다르게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배당의 예기치 않는 변화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신호일 수가 있는데 배당 증가는 기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경영자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로 인식되어 주가가 상승되는데 이를 배당의 정보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배당 삭감을 아주 꺼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이익 내지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배당이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작을 때만 배당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배당은 세후 순이익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세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배당 소득세는 투자자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저배당을 또 한계 세율이 낮은 투자자는 고배당을 선호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배당 성향에 따라 투자자가 달라지는 것을 배당의 고객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감안하여 배당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운전자본관리인데요. 이 운전자본은 기업의 단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운전자본이라 할 수가 있었죠.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은 순운전자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는 것을 순운전자본. 자, 순운전자본은 우리가 운전자본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순운전자본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고 순운전자본은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유동성은 자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얼마나 빨리 현금화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흔히 기업이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의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면 수익성은 제고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여 단기 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뚜렷한 계절 변동과 순환 변동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기업은 계절적 또는 순환적 변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전자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동자산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동자산 관리는 현금관리, 우리가 통상 유가증권관리와 매출 채권 관리가 포함된다는 거죠. 자, 현금 관리는 자금 이용을 원활하게 자금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현금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둘 수가 있죠. 또 이를 위해서는 최적의 현금 잔고를 유지하고 적절한 현금의 수납과 지출 방법을 설계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 유입은 촉진시키고 현금 유출은 통제하여 적은 현금으로도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은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은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가 있죠. 특히 계절적 변화가 심한 기업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 실향성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면 된다는 거죠. 자, 기업은 현금의 대체 수단인 동시에 일시적 투자 수단으로서 유가증권을 우리가 보유할 수가 있죠. 유가증권을 보유하는데 유가증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매출액 중에서 아직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데, 매출 채권은 신용 판매로부터 수금까지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매출 채권의 크기는 신용 판매액이 많을수록 우리가 수금 기간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신용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자, 신용 정책을 통상적으로 신용 정책을 우리가 신용 정책을 구사하는 신용기간, 신용기준, 현금 할인 정책과 매출 채권 회수 정책의 변경은 항상 비용과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최적의 매출 채권 수준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팩토링 제도는 매출 채권의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팩트가 기업의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매출 채권 만기일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신용보험이나 대송 가능성이 있는 매출 채권에 대하여 보험을 들면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지정된 회수 날짜가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 관리는 매입, 채무, 은행, 단기대출, 기업보험 등의 단기부채를 관리하는 것인데, 통상 단기부채는 장기부채에 비하여 융통성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죠. 그러나 단기부채에 너무 의존하면 차익과 상한을 자주 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 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 금융으로 거래 신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은행 단기 대출은 기업의 단기 자본 조달 원천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단인데, 기업보험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일정한 날짜에 지급을 약속한 의무를 발행하여 단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섹션 8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